7월 23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세 지역을 동시에 공격했고, 자랑하던 러시아 방공망을 또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뚫고 지나갔습니다. 울리아노프스크주 노보스파스코의 마을의 정유 공장과 바시키리아 공화국의 수브안쿠로바 선형 생산 관제소,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우랄 지역 트란스네프트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이며 보로네시에서는 와일드베리스 창구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지금 우리의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의 총 55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최대 마켓플레이스 전체 물류 역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왜 그들의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허술한지 밝혀졌습니다. 러시아 국가방위군이 비지게텔이라는 이름의 드론 탐지 및 무력화 장비를 10억 루블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했는데, 이 모든 장비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단순한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급업체 사건은 이미 법정에 올라갔으며 러시아인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모스크바 외곽에서 최신 전투기 수호이 57이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항공산업의 자랑이지만 왜 추락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그 자랑하는 러시아 방공망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7월 23일 밤 어디서 무엇이 공격당했는지 알아보죠. 울리아노프스크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보스파스코의 마을에서는 NS-오일 정유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스트라는 목격자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장은 규모가 작으며 연간 6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유와 휘발유, 디젤 분액을 생산합니다. 울리아노프스크 주지사 알렉세이 루스키우는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노보스파스키 지역의 연료 에너지 단지에 대한 공격과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모니터링 채널 엑실레노브는 울리아노프스크 지역의 서로 다른 두 곳에서 검은 연기 기둥 2개가 올라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즉, 정유소 외에도 석유 저장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최소 2개의 목표물이 확인되었지만 현지 당국은 연기가 조금 났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바시코르토스탄, 우크라이나 드론이 수브안쿨로보 선형 생산 관제소를 공격했습니다. 영상에는 저장 탱크 구역에서 화재와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목표가 울리아노프스크 지역의 작은 정유소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브안쿨로보는 우랄 지역 트란스네프트 시스템의 핵심 거점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역을 통해 바시키르 공화국과 서시베리아에서 온 원유가 지나가며 그 후 우파의 정유소로 보내지고 이어서 주요 송유관을 통해 더 멀리 운송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전역을 흐르는 동맥과 같습니다. 즉, 이곳은 공장이 아니라 송유 허브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공격하면 러시아 전역의 여러 기업의 원유 공급이 중단됩니다. 보로네시아. 보로네시에서는 드론이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5번째 지역에서 마켓플레이스의 물류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와일드베리스 창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18일, 에는 탐보프주 코토브스크와 모스크바 인근 일렉트로스탈에서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7월 22일, 에는 크라스노다르와 스타브로폴 지방의 네빈노미스크에 있는 창고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당국은 화재가 대규모임을 인정하며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7월 23일, 보로네시. 그곳에서도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불탔고 이것이 일주일간의 결과입니다. 와일드베리스의 창고 면적 총 55만 2천 제곱킬로미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 전체 물류 능력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의 모든 대형 창고가 불에 탈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분명합니다. 전부 다 타버릴 겁니다. 참고로
오손과 와일드베리스에 이어 드론 공격의 여파로 얀덱스마켓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 조건의 드론 공격, 폭격, 폭발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의무 불이행 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얀덱스마켓이 공격을 당해도 아무도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공방어는 어디 있나요? 그 방공 시스템은 어디로 갔죠? 러시아는 이미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7월 23일 모스크바 레포르토프스키 법원에 오르제이나야 팔라타 회사의 기술이사 안드레이 룰야의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가방위군의 비지게텔이라는 이름의 무인기 탐지 및 제압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메르산트 자료에 따르면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미 2021년에 오르제이나야 팔라타는 비지게텔 시스템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즉,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 드론이 아직 미지의 존재였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우리에게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엄청나게 멋진 제밍 장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소각기이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했죠. 어떤 드론도 절대 못 지나갈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이 대화 이후에 러시아 국가방위군은 이 무기를 10억 루블이 넘는 금액으로 바로 구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역에 대량 출현했을 때 이 장비들이 작동하지 않아 국가방위군 병사들이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10억 루블의 슈퍼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모든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기적의 무기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자에게는 온갖 혐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장비 밀수, 사전 공모에 의한 범행 등입니다. 9건의 사기 범죄 수익 세탁, 그리고 특히 대규모의 관세 회피 혐의가 있습니다. 그는 2024년 8월에 이미 체포되었으며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에서 불법으로 안티드론 총을 들여온 혐의만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약삭빠른 청년은 중국에서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사서 러시아로 들여왔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죠. 자기 동족들을. 그는 러시아인들이 멍청하고 야만적임을 합니다. 플라스틱 조각을 보여주며 이게 소각기, 슈퍼무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세요. 드론이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21년도 얘기입니다. 이 멍청이들은 26년에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전이 무적의 방패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치안기관은 수십억 루블을 들여서 그냥 작동도 안 하는 중국산 가짜 제품을 사들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왜 창고와 정유소가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불타고 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와일드베리스 창고에서도 러시아인들이 방어하려고 했던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꽤 많이 불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 연방의 모든 힘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들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있다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그 무기 이름이 바로 소각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태우는 기계라니. 분명히 그들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우리에겐 소각기가 있다고요. 결국 중국산 플라스틱 장난감이었고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23일 모스크바주 오딘 초보시 구역 지베니고로드 근처 루친 마을에서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이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그냥 하늘에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수년간 기적의 무기이자 엄청난 혁신이라고 광고해온 최신 전투기입니다. 푸틴이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의 F-35는 진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4세대라고 하고 수호이 57은 단순한 5세대가 아니라 진짜 5세대, 훨씬 더 대단하다고 했던 그 이야기요. 이 전투기는 시속 26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공대공, 공대지, 대한미사일을 포함해서 최대 7.5톤의 무장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핵심 특징은 바로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무인기와의 통합,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적의 개입도 없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평범한 훈련 비행 중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크라이나 모니터링 채널들은 즉각 반응해서 인용하자면 유일무이한 SU-57, 이 모스크바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다고 썼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무인기 부대가 첼랴빈스크주 샤골 비행장에서 드론으로 여러 대의 SU-57과 SU-34 전투폭격기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우리 드론과 자체적인 이유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SU-57, 또 점점 값비싼 빈껍데기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러시아 전역의 불타는 창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고 공격은 러시아 전체에 부수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와일드베리스에 대한 공격 이후 두 개의 다른 대형 마켓플레이스인 얀덱스 마켓과 우존이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들은 와일드버릿의 선례를 따라 규칙을 바꿨고 와일드베리스는 첫 공격이 있기 2주 전인 7월 7일에 이미 변경했습니다.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제 이 플랫폼의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들은 드론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상도 보험도 없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위험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게다가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기업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자 러시아 경제에서 투자 사이클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기업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푸틴은 흥미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어디서든 찾아보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돈이 부족하다고 울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즉, 불타는 창고들, 파괴된 정유 공장, 연료 위기, 자본 유출 등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논리적인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경제의 투자 사이클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발 돈이 없어 멍청아 라고 말합니다. 그는 흥미없다고 하면서 투자 사이클을 시작하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약에서 야만적인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다뤄봅시다. 러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흑해 항만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해상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덴마크 회사 마이르스크가 13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는 오데사 지역의 체르노모르스크에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회사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당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운영자는 체르노모르스크 어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한 조치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체르노모르스크에서 하역될 예정이었던 수입 화물은 이제 루마니아 콘스탄차로 우회되며 그곳에서부터 화물은 육로로 운송됩니다. 일주일 전 마에르스크는 수출 화물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키예프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이 흑해 회랑의 선박 운항을 마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아일랜드 총리 미할 마틴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어제는 어떤 선박도 우리 항구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우리의 곡물 수출과 전반적인 해상무역 전체에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구와 오데사 지역 상공의 방어 문제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가속화를 추진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드론은 밤새 울리아노프스크 지역과 바시키르토스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유 공장과 석유 저장소를 불태웠고 서시베리아에서 우파의 공장들로 향하는 석유가 지나가는 트란스네프티의 거점도 타격했습니다. 추가로 보로네시의 와일드베리스 창고도 타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켓플레이스의 창고 면적 55만 2천 제곱미터가 파괴됐습니다. 이는 전체 물류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방공 시스템은 지금 단순한 이유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가방위군이 10억 루블이 넘는 돈을 들여 구입한 비지가텔 시스템들이 쓸모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는 10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신형 수호이 57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의 도움 없이 저절로 지베니고로드 상공에서 훈련 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마켓플레이스인 얀덱스 마켓과 우존은 불에 탄 상품에 대한 책임을 서둘러 회피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푸틴에게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그들에게 전쟁 지속 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러시아를 훨씬 더 강하게, 몇 배나 더 강하게 타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만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하고 있고 마이르스크는 체르노모르스크에서 철수했으며 어제는 우리 항구에 어떤 선박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흑해의 해산 통로가 안타깝게도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실제적인 손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만적이고 뻔뻔한 러시아인들에게 모두가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매일 강하게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이 야만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야만인들이 감히 우크라이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점은 지금 이 러시아인들이 만약 궁금하다면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스레드를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만인 무리가 그곳에 몰려가 자기들 생각을 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래, 우리 창고가 불타고 있어. 하지만 너희는 항구를 맞았잖아. 이 존재들의 사고방식 논리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똥 속에 앉아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돈도 없고 불타버린 물건들과 함께 말이에요. 이웃이 더 나쁘기만 하면 자신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러시아인의 본성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